지금 이 순간에도 멕시코 국민 1억 3천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국토의 5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필연이죠.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인구는 약 1억 3,300만 명에 달하거든요. 이 수치는 멕시코를 세계 인구 10위권 안에 올려놓는데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엄청난 인구가 어디에 사는가예요. 국토 중앙을 가로지르는 띠 모양 지역, 정확히는 전체 땅의 19%에 불과한 이 구역에 무려 6,8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81%의 광대한 땅에는 6,500만 명만 흩어져 있어요. 계산해보면 중앙 띠 지역의 인구 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5배나 높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패턴이 최소한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이 패턴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95년 멕시코 정부가 실시한 전국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인구는 1,3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보다 10배나 적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주 패턴은 현재와 거의 똑같았어요. 당시에도 전체 인구의 56%가 중앙 고밀도 띠 지역에 살았고 44%만이 나머지 81% 땅에 퍼져 살았거든요. 거의 130년이 흐르는 동안 인구는 10배로 늘었고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은 똑같다니 기묘하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특이한 현상인지 알려면 미국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1895년 미국 인구는 약 7,900만 명이었어요. 당시 가장 큰 도시 10개와 인구 최다 주 10개는 대부분 동부에 몰려 있었죠. 미국 인구의 지리적 중심점은 인디애나주 동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30년 동안 미국은 서부와 남부로 폭발적으로 팽창했거든요. 1895년 당시 10대 도시 중 단 3개만 현재도 순위에 남아있고 10대 인구주 중 4개는 완전히 밀려났어요. 서부와 남부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895년만 해도 플로리다 인구는 코네티컷보다 적었고 텍사스는 미주리보다 적었으며 캘리포니아는 심지어 미시시피보다도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주는 미국 인구 상위 세계주입니다. 20세기 전환기 이후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며 인구가 수십 배로 팽창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 인구의 지리적 중심점은 지난 130년간 남서쪽으로 약 650km나 이동해서 지금은 미주리주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미국 인구는 130년간 약 4배 증가했고 거주 패턴도 극적으로 변했어요. 반면 멕시코는 인구가 10배로 늘었는데도 사람들이 사는 곳은 비율적으로 거의 그대로예요. 답은 멕시코의 가혹한 지리적 현실에 있습니다. 멕시코를 기후대 지도로 보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인구가 밀집된 중앙 띠 지역은 아열 고원 기후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이 온화한 기후대는 멕시코 중앙을 가로지르는 완벽한 골디락스 존입니다. 이 지대 북쪽 전체는 메마른 고온 사막 기후가 지배해요. 산업화된 관계시설 없이는 대규모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죠. 식량 생산에 한계가 있으니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골디락스 존 남쪽 거의 전체는 울창한 열대우림이나 정글 기후예요. 정글은 문명을 발전시키기에 가장 까다로운 생물 군계 중 하나거든요. 21세기 산업화 문명조차도 정글을 극복하기 어려워합니다. 정글을 통과하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게 엄청난 도전이니까요. 당연히 정글에는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러니 도로나 건물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를 건조시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스팔트도 별로 나은 선택이 아니에요. 정글 환경에서 흔한 과도한 열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무거운 하중을 받으면 물러지고 변형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정글과 열대우림을 통과하는 포장도로 건설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 집약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 최남단 1140km의 국경선,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연결하는 정글 지대를 가로지르는 포장도로가 단 8개밖에 없어요.
멕시코와 중미 전체를 연결하는 포장도로가 고작 8개죠. 더 남쪽으로 가면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는 포장도로가 단 1개도 없습니다. 두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멕시코 최남단 국경을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142km마다 포장도로 하나가 있는 셈이에요. 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온화한 기후 국경에서는 약 9.4km마다 포장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가 많다는 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무역과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글의 농업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사막처럼 정글에서도 농사가 매우 어려워요. 정글에서는 토양에 도달해야 할 영양분 대부분이 풍부한 살아있는 식물, 죽은 나무, 썩는 낙엽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열대우림에서 유기물이 죽어서 부패하면 도처에 있는 곤충, 균류, 박테리아가 너무 빠르게 재활용해버려서 영양분이 토양까지 거의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토양은 거의 황폐하고 농업에 쓸모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열대우림을 베어내고 태워서 농경지를 만들면 대개 끔찍한 토양 품질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생산성을 내려면 엄청난 양의 비료가 필요하죠. 게다가 열대우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도처에 있는 곤충, 균류, 박테리아가 재배하는 작물을 공격해요. 그러니 또 엄청난 양의 살충제를 써야 합니다. 옛 정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비효율적이고 비싼 과정이죠. 그만큼 투입물이 필요하지 않은 온화한 환경의 농업과 비교하면 말이에요. 멕시코 남부의 정글과 열대우림도 이 규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농업 능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국토의 거의 72%가 완전히 산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멕시코를 세계에서 가장 산악 국가 중 하나로 만듭니다. 스위스나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멕시코의 경우 이 산들은 수많은 단점과 몇 가지 장점을 동시에 제공하죠. 나쁜 쪽부터 보면 산의 존재는 사막과 정글 생물군계 개발의 기존 단점만 증폭시킵니다. 산은 거대한 지리적 장애물이고 평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들여야 산을 넘거나 돌아가거나 뚫고 지나가는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거든요. 멕시코 북부와 남부의 사막과 사막 정글은 사막과 정글을 개발하는 모든 단점에 산을 개발하는 단점까지 더해져요. 그런데 멕시코 중앙띠 지역에서는 산이 다른 어느 곳보다 높이 솟아올라요. 너무 높아서 이 지역 땅 대부분을 일반적인 뜨거운 열대 기후 위로 더 시원한 온대 기후 지대로 밀어 올립니다. 중앙 멕시코의 우뚝 솟은 산들 사이 수많은 고원과 계곡은 평평한 땅을 많이 제공해요. 해발 2200m 이상 고도에 있는 곳들이죠. 낮은 고도에서는 열대 환경에 속할 땅들을 충분히 높이 들어 올려서 더 온화한 기후로 만드는 겁니다. 더 서늘한 기온과 적은 습도 덕분에 낮은 고도의 열대 지방에서 발견되는 질병과 곤충의 존재가 완화돼요. 동시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현대 건축 자재와 기법을 사용하기에도 더 나은 환경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중앙의 이 고온대 계곡들에서 발견되는 토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옥하고 농업에 매우 유용해요. 주변 산들 중 많은 수가 사실 활화산이거든요. 표면 아래를 보면 멕시코 중앙의 산들과 화산들은 대략 북미파, 코코스판, 리베라판의 교차점에 해당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리베라판과 코코스판이 북미판 아래로 섭입해왔어요. 그게 멕시코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연속적인 화산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화산은 때때로 파괴적이지만 농업적으로 유용한 토양을 만드는 데는 완벽하거든요. 분화할 때마다 지구 깊은 곳에 풍부한 광물을 토해내서 결국 재의 형태로 아래 토양에 정착하니까요. 사실상 자연 비료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 화산대를 따라 수백만 년간 분화가 이어지면서 멕시코 중앙의 온대 지역 고원과 계곡이 풍부한 토양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칼로리 집약적인 곡물을 재배하기에 가장 좋고 사용하기 쉬운 농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곡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상적인 환경에서 생겨났다는 게 놀랍지 않죠. 옥수수, 즉 메이즈입니다. 전체 면적으로는 프랑스보다 약 3.5배 큰데도 멕시코의 경작 가능 토지는 프랑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멕시코 땅의 약 12.5%만이 실제로 경작 가능하고 농사에 적합합니다. 그 대부분이 여기 중앙의 풍부한 화산 계곡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멕시코인이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바로 그곳이죠. 수백 년 전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멕시코 계곡에는 5개의 큰 호수와 수많은 강이 있었습니다. 토양이 매우 비옥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업을 위한 신선한 물도 풍부했다는 뜻이죠. 게다가 산 주변의 이동은 보통 매우 어렵지만 잔잔한 호수 위를 배로 이동하는 건 훨씬 덜 어려워요. 그래서 멕시코 계곡의 호수들은 많은 양의 식량과 다른 제품을 운반하는 완벽하고 저렴한 교통수단도 제공했죠. 그러니 메소아메리카 지역이 인류가 알고 있는 6개의 문명 요람 중 하나가 될 운명이었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다른 문명의 지식과 독립적으로 농경 문명을 발전시킨 곳 말이죠. 콜럼버스와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1000년도 더 전에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이미 이 이상적인 환경 안에 테오티후아칸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고대 시대 유럽의 로마 제국과 같은 시기에 그 도시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도시 인구는 최소 12만 9천 명에 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에서 최소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어요. 따라서 오늘날 멕시코 인구의 핵심은 실제로 수천 년 동안 멕시코 인구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16세기 스페인이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멕시코 계곡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였어요. 아즈텍 제국은 약 620만 명의 주민을 세웠는데 스페인 제국 전체 인구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멕시코 계곡 높은 곳에 아즈텍 수도 테노치티틀단은 도시 거주자가 무려 20만 7천 명에 달했을 수 있어요. 당시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큰 도시였죠. 스페인 사람들이 테노치티틀란을 파괴한 후 멕시코 시티가 그 폐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멕시코 정치, 문화, 생활의 중심으로 남았어요.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질병과 폭력으로 수백만 원주민이 죽은 후 멕시코 계곡은 콜럼버스 이전 인구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무려 4세기가 걸렸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가능했죠. 정복 후 5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멕시코 시티는 다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거대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대도시권 인구가 2300만 명이 넘거든요.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이고 아시아 밖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대도시권입니다. 스페인 정복 이전 수세기 동안 그랬던 것과 거의 똑같죠. 그런데 멕시코 시티의 핵심부는 해발 약 2470m에 위치합니다. 같은 수준의 인구를 가진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훨씬 높아요. 비교하자면 멕시코 시티의 고도는 콜로라도 로키 산맥 높은 곳의 아스펜 스키 리조트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멕시코 10대 도시 중 4개는 2200m가 넘는 고도에 있고 3개는 1500m 이상, 2개는 900m 이상입니다. 미국의 큰 도시들은 이런 고도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미국 전체에서 인구 10만 명이 넘으면서 1800m 이상에 있는 도시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단 하나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모든 도시는 900m 미만 고도에 존재합니다. 멕시코시티 고도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멕시코시티에는 수천만 명이 사는데 말이죠. 여기서 산속 높은 곳에 많은 사람을 두는 것에 단점이 나옵니다. 산이 국내 유일한 평평하고 쉽게 경작 가능한 계곡을 온대 지역에 제공하긴 하지만 모든 계곡 사이와 계곡에서 해안으로의 교통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멕시코시티와 그 전에 테노치티틀라는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있어요. 바다에서 불과 207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비교하자면 미국의 캔자스 시티는 그 고도의 7분의 1도 안 되는 높이에 있으면서도 큰 수역에서 2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멕시코의 이런 엄청난 높이는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흘러내리는 강들이 매우 가파른 경사와 매우 강한 수류를 가는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멕시코 전역에
자연적으로 항해 가능한 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나 물건을 강을 통해 저렴하게 운송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멕시코 인구 핵심부와 바다 사이를 연결할 수 없었죠. 외부 세계와의 운송과 무역을 위한 유일한 가능한 방법은 도로, 결국에는 철도와 비행기 같은 더 비싼 옵션뿐이었어요. 멕시코만의 멕시코 해안 저지대에 있는 베라크루스 주변 지역이 산업화 이전 시대에 주요 항구를 건설할 유일하게 적합한 장소로 판명됐습니다. 멕시코시티 핵심부, 그리고 예전에 테노치티틀란에서 전략적으로 단 207km 떨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멕시코만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 동안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항구예요. 멕시코에 거의 완전히 평평하고 노출된 해안선이 그렇거든요. 따라서 베라크루스는 산업혁명 이전 군 가장 중요한 항구가 될 운명이었죠. 지금도 멕시코만 동해안에서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항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라크루스는 적대적인 외부 침략자들이 멕시코시티를 점령하는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됐어요. 16세기 코르테스와 스페인 사람들, 19세기 미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이 각각 3차례에 걸쳐 그랬죠. 멕시코 핵심부 주변의 산들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하지만 역사적으로 멕시코의 힘을 내부에 가두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뜨려 바다로 상당한 힘을 투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멕시코 국가들은 대규모 적대적 해양 세력이 해안에 상륙해서 중앙의 상학 요새로 진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베라크루스와 그 주변 해안 저지대의 통제는 그래서 어떤 멕시코 국가의 안전에도 필수적이죠. 베라크루스는 확실히 20세기 이전 수세기 동안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해수면의 이 중요한 항구를 2000m가 넘는 멕시코시티 핵심부와 연결하는 것은 실제로 극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도전으로 판명됐어요. 직선 거리로는 불과 207km였는데도 두 도시는 1873년이 되어서야 철도로 연결해 성공했죠. 마침내 인구 핵심부에서 바다까지 철도로 운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훨씬 더 평평하고 낮고 개발하기 쉬운 땅을 가진 미국은 이미 자체 철도를 52,000마일 이상 건설했어요. 멕시코시티와 베라크루스 사이 선로 길이의 200배가 넘죠. 따라서 멕시코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사람과 무역에 개방한 겁니다. 수도와 멕시코의 최대 산업화 이전 항구 사이에 인프라 연결을 건설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수도와 그 계곡에서 다른 주요 인구 중심지들과 그들 각자의 분리된 계곡들로 인프라 연결을 건설하는 것도 항상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멕시코는 단일 중앙집권 국가라기보다는 조각조각 이어붙인 자율적 계곡들의 산산조각난 모자이크처럼 기능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항상 그래왔죠. 저렴하게 사용할 항해 가능한 강이 없으니 많은 산을 뚫고 구불구불 지나가면서 하나의 고온대 계곡을 다른 고온대 계곡이나 바다와 연결하는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기가 어렵고 비싸요. 결국 멕시코에서는 잉여 자본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다른 곳에서처럼 자본을 생성할 저렴한 교통수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무역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시작부터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애초에 저렴한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을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자본은 외국 투자나 이미 많은 자본을 가진 실체에서 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이 지리적 현실은 멕시코시티의 중앙 집권 당국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계곡을 넘어서 국가의 다른 흩어지고 분리된 지역으로 권력과 영향력을 투사하기도 어렵게 만들죠. 중앙의 온대 계곡들이 북쪽과 남쪽 사막이나 정글에 있는 멕시코 지역들과 무역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이미 심각한 경제 발전과 많은 사람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과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멕시코는 아프가니스탄과 매우 유사한 지리적 문제를 겪고 있어요.
둘 다 카불이나 멕시코 시티 같은 중앙 지점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극도로 산악인 국가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산들 사이에 많은 계곡은 다른 모든 계곡과 산으로 분리되어 있고 비싼 도로와 철도가 건설될 수 있는 좁은 병목 지점으로만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역 세력이 쉽게 봉쇄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어요. 두 지리 모두 수도에서 산으로 분리된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지역 자치를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죠. 두 지리 모두 중앙 집권 권력이 원하는 모든 곳에서 항상 법의 지배를 적절히 경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요. 따라서 이런 지리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자율적 군벌 스타일 파벌과 멕시코 시티의 중앙 정부로부터 대체로 처벌받지 않고 멕시코 전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자율적 카르텔을 탄생시켰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과테말라, 벨리즈와의 남쪽 국경은 인구가 적 울창한 열대우림과 정글로 덮여 있어요. 포장도로가 단 8개뿐이죠. 멕시코 정부가 전체를 적절히 감시하고 순찰하는 건 단순히 불가능합니다. 그게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불법 물질과 무기를 밀수하기에 완벽한 장소로 만들어요. 동시에 미국과의 북쪽 국경은 거의 똑같이 인구가 희박한 황량한 지역을 가로질러 2080마일 이상 뻗어 있습니다. 중앙 고운데 계곡의 멕시코 인구 핵심부에서 수백 마일의 거의 텅 빈 산악 사막으로 분리되어 있죠. 남쪽 국경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정부는 국경에 자기 쪽 전체를 경찰하거나 순찰하기를 결코 희망할 수 없어요. 대부분이 단순히 너무 외딴 곳이고 국가 중앙의 멕시코 주요 인구 중심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사용했던 멕시코 인구 밀도 지도를 이제 이 모든 맥락과 함께 다시 보면 흥미로워요. 대부분의 멕시코인은 중앙의 이상적인 농업 환경에서 예상대로 살고 있지만 멕시코 미국 국경을 따라 북쪽에서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 둘러싸인 극도로 높은 인밀도 지역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북쪽 국경을 따라 있는 이 모든 멕시코 도시들이 그들 북쪽 바로 맞은편에 있는 미국 대응 도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인구를 가진다는 겁니다. 티후아나, 후아레스, 누에보라레도, 레이노사, 마타모로스는 모두 북쪽으로 바로 인접한 미국 도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지리적 이유 외에도 제도적 이유와 많은 관련이 있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같은 유사한 지리를 가진 곳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의 가장 큰 지리적 이점은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멕시코가 미국, 즉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소비자 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1960년대부터 멕시코와 미국 정부는 마킬라도라 협정으로 알려진 일련의 합의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협정은 멕시코 국경 도시들 안에서 생산된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그 상품을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대기업들은 즉시 제공된 기회를 알아봤습니다. 미국 바로 건너편에 공장을 세우고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멕시코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 다음 저렴하게 만든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으로 바로 운송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거대한 고속도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트럭 뒤에 실어 국내 거 어디든 보낼 수 있었죠. 이후 수십 년 동안 수천 개의 이런 국경 공장, 즉 마킬라도라가 세워졌습니다. 그와 함께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새로운 공장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국가 중앙의 멕시코 역사적 핵심부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였어요. 이게 멕시코의 모든 국경 도시들이 미국 대응 도시들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이유이고 1895년 멕시코 인구조사와 비교해서 오늘날 중앙 역사적 핵심부 밖에 사는 멕시코인 비율이 약간 높은 이유의 큰 부분입니다. 결국 1994년에 서명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가 시스템을 멕시코 국경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멕시코 전역으로 더욱 확대했어요. 국내 어디든 공장이 상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했죠. 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국경 도시의 근접성과 에르모시오,
치와와, 몬테레이게 같은 인근 주요 도시들은 그들이 멕시코 핵심부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공장들보다 재정적으로 더 경쟁력 있게 남아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상품을 미국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계속 수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경제 용어로 이 모든 도시들은 멕시코 중앙고원의 핵심부 확장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위성 도시로 기능하는 데 더 가까워요. 미국과의 멕시코의 우호적 관계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가혹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최선의 답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마킬라도라가 유일한 결과는 아닙니다. 2010년대 초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점점 더 많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모든 천연가스의 거의 34%를 집합적으로 수출합니다. 그 대가로 멕시코 전체 천연가스 공급의 77% 이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 풍부하고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풍부하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해서 공장에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멕시코 경제를 효과적으로 터보차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과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의 기존 이점에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멕시코의 지리와 그에 따른 잉여잠 창출 능력의 제한 때문에 멕시코 노동력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거대하고 저렴한 미국 천연가스 공급 때문에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는 멕시코 전기 요금도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미국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저렴한 전기를 가진 이 공장들은 완성품을 미국으로 쉽고 저렴하게 수출할 수 있고, 그 다음 미국 고속도로와 철도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내 전역 어디든 저렴하게 상품을 보낼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 모든 것이 멕시코가 제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완벽한 레시피죠. 전 세계 기업들이 이미 멕시코의 장점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닛산은 이미 일본 본국보다 멕시코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어요. 2021년까지 멕시코는 순위를 치고 올라가서 세계 5위 자동차 수출국이 됐죠. 자동차 산업은 이런 식의 수십 가지 예 중 하나일 뿐이에요. 2019년까지 멕시코는 갑자기 캐나다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점 때문에 예측 가능한 미래 전체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예요.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공장과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 근처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 가까이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이 추세는 멕시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삶을 살아가는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중앙의 역사적 인구 핵심부에서 북쪽에서 열리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향해 점점 더 많이 떠나면서 말이죠. 멕시코는 대부분 부정적인 지리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확히 발견해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것이 멕시코 인구포의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거예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국내 대부분의 멕시코인이 마침내 수천 년 동안 다수가 살아온 역사적 핵심부를 벗어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130년은 분포가 56대 44에서 52대 48로 꾸준히 균등해지는 것을 봤으니까요. 멕시코의 지리는 수천 년간 인구 분포를 결정지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과 미국과의 협력이 마침내 이 오래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한 세기 만에 새로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21세기 멕시코가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입니다.